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까지 자꾸 조급해지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분명 어젯밤에 푹 잤는데 몸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데 그게 괜히 내가 작아지는 증거처럼 느껴지는 순간.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입끝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그 사소한 일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예전에는 전화번호도 줄줄 외웠는데 지금은 가족 생일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바쁜 건 알겠는데 연락이 뜸하면 이유 없이 서운해지는 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잠이 드는 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뭔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마음이 쓰입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는데 나는 제자리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느린 것 같고 그 느림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 버스 타는 것도 은행 가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인생을 대충 산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해냈고 책임도 다했고 버텨야 할 고비도 넘어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마음이 더 흔들릴까요? 여기엔 나이 탓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200년 전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약용. 조선 최고의 학자라 불리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곳. 가족과 떨어져 제자도 없이 홀로 긴 세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의외의 처방을 남깁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라. 그런데 이 말의 진짜 힘은 위로가 아니라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인생 후반을 바꾸는 단 하나의 고비, 물러서는 고비를 넘는 법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 서운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운함을 품고도 평온해지는 방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문에 김이 서리면 밖이 안 보입니다. 손으로 문지르면 잠깐 보이다가 금세 다시 뿌옇게 됩니다. 이때 창문을 탓하면 더 답답해집니다. 왜 안 보여? 왜 이래? 그렇게 짜증을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살짝 뒤로 물러나 마른 수건으로 김을 닦고 다시 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다산의 문장도 비슷합니다. 흔들릴 때는 물러서서 나를 보라. 그리고 한 줄 더 붙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 하면 불안해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평온해진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면 지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가 달라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결국 같은 자리에 닿습니다. 날씨는 못 바꿉니다. 다른 사람 마음도 못 바꿉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못 바꿔도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실이 인생 후반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인천에 사는 63살 김도현 씨가 있습니다. 평생을 중견 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한 분입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버텼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마지막까지 불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늘 앞장서서 해결했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침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바빴습니다. 회의가 있고 보고가 있고 결제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면 온종일 그 자리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현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가? 목소리가 뾰족해진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아내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도현 씨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말했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녁에는 아들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뉴스를 보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현 씨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야. 무심코 한 말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아빠,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이 말을 이었지만 도현 씨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작아진 걸 들키기 싫다. 그 생각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내 말이 곧 결정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는다.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지? 아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 갈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현 씨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당신 요즘 화가 많아? 아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힘든 거 알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도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화를 내면 더 초라해진다. 그런데 왜 자꾸 화가 나는 걸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도현 씨는 그날 밤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쓰던 수첩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일정을 적던 수첩이었습니다. 빈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답하기 전 한 걸음 물러서기.
연필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습니다. 말하기 전 속으로 한번 묻는 겁니다. 지금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아내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곧바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이 거슬릴 때 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한 호흡 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뭔지 먼저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실패했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먼저 낮아졌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 아내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도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문 좀 닦았어. 아내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남편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진 건 알았습니다. 창문? 응, 마음의 창문.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흔들림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속도를 바꾸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바쁨에서 여유로 삶의 무대가 바뀌는 순간 마음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에게 화살을 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칩니다. 물러서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산이 말한 대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면 불안해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평온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이 예민해지셨다면 도현 씨의 한 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답하기 전 한 걸음 물러서기. 그 한 걸음이 관계를 살리는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지혜가 올라올 때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보다 해석입니다. 상대가 한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말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다산의 뜻을 빌려 옮기면 이런 문장이 남습니다. 남의 은혜를 바라려는 마음을 버리면 저절로 마음이 화평해진다. 기대가 줄면 원망도 줄고 원망이 줄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안 되었을 때 그 상처는 2배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비유로 말한 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까우면 찔리고 멀면 춥다. 거리 조절은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가져가는 기술입니다. 대구에 사는 58살 이정혜 씨가 있습니다. 평생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한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수백 명분 밥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학원 데려다 주고 시험 때마다 밤새 옆에 앉아 있고 결혼 준비까지 손수 챙겼습니다. 예식장 고르는 것부터
혼수 준비까지 정혜 씨가 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니까, 시댁 일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늦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다음 날에야 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딸이 받았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말을 꺼내자마자 목소리가 원망처럼 들렸을 겁니다. 정혜 씨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정신없어. 시댁 일도 있고. 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참으려 했지만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잠깐 통화도 못하니? 엄마, 지금 좀 바빠.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워?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 나중에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쟤한테 다 쏟았는데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그렇게 울면서 고맙다고 했잖아.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나?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뭐해? 별일 없어. 엄마는? 나도 별일 없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바빠서. 그 말에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 됐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또 삐졌지? 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삐졌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삐져 있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언제 한번 갈게. 안 와도 돼. 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자기가 싫어졌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러지? 기대를 너무 크게 걸었다. 그 생각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요구가 되면 무겁다. 딸도 힘든 거겠지. 내 마음이 먼저 편해야 한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딸도 숨을 쉴 수 있겠지. 정희 씨는 그날부터 기대 문장을 축복 문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연락 안 해? 이 말 대신 오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전화기를 들 때마다 먼저 그 문장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서운한 말이 먼저 나올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이 지나니 정말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전화기를 안 봐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정희 씨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늘도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 엄마 생각 많이 해. 정희 씨는 그 한마디가 예전의 잦은 통화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다산의 말대로 바라려는 마음을 버리면 저절로 마음이 화평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서운해지신다면 기대 문장을 축복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왜 안 해줘? 이 말 대신 오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 작은 전환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이 무서운 이유는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 돈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다산은 과함에 대해 단호합니다. 과함은 병이 되고 절제는 약이 된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면 병이 됩니다. 너무 많이 걱정해도 병이 됩니다. 적당히 줄이고 적당히 비우는 것이 약입니다. 또 이런 뜻의 문장도 전해집니다. 욕심이 일면 천하가 내 바깥에 있고 마음이 평정하면 천하가 내 안에 있다. 욕심이 일어나면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정해지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한 쾌락은 맛있는 음식이나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불안이 없는 상태. 그것이 진짜 쾌락입니다. 더 갖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게 핵심입니다. 대전에 사는 61살 박성민 씨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가게를 접은 분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동네 철물점을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떨어지고 또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간판을 내리던 날 성민 씨는 한참을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를 접고 나니 통장 잔고보다 앞으로의 의료비가 마음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프기 마련입니다. 병원비, 약가, 검사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눈이 떠져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깼습니다. 당신 또 새벽에 깼어? 아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잠이 안 와. 성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해? 계산이 안 맞아.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계산?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그 걱정을 매일 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 성민 씨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요즘 뭐 투자해? 투자? 성민 씨가 되물었습니다. 응, 요즘 금값이 오른다는데. 성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불안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은데 돈이 없으면 짐이 될 것 같고. 성민 씨는 소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불안을 붙잡고 있었다.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통장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를 보는 내 마음이 문제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민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면이 지갑을 무겁게 한다. 친구들 모임에서 밥값을 내야 할 것 같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줘야 할 것 같고, 경조사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 걸까?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덜 쓰는 게 초라한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쓰는 게 품격이다. 그날 밤 성민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탁자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뭘 줄일 수 있을까?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경조사비 좀 줄이자. 멀리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갈 필요 없잖아. 그래. 그리고 외식도 줄이자.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해 먹어도 맛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보험도 정리하자. 필요 없는 거 너무 많이 들었어.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이면 초라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초라한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거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성민 씨는 지출 다이어트가 아니라 불안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정비 3가지만 줄였습니다. 쓸데없는 보험 정리하고 경조사비 기준을 낮추고 외식 횟수를 줄였습니다. 남은 돈은 마음의 안정에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운동입니다. 밀린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아픈 데 있으면 일찍 발견하는 게 낫습니다. 잠자리 습관을 바꿨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나니 통장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불안이 줄어든 겁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펴졌어. 성민 씨가 웃었습니다. 불안을 좀 덜어냈어. 불안을? 응. 돈을 불린 게 아니라 걱정을 줄였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건데. 맞아.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 인생 후반의 재정은 얼마냐보다 얼마나 평온하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억대 자산이 있어도 매일 불안한 사람이 있고 적은 돈으로도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산이 말한 대로 욕심이 일면 천하가 내 바깥에 있고 마음이 평정하면 천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불안이 더 크시다면 돈을 불리려 하지 말고 불안을 줄여보십시오. 절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용기입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불어나고 가뭄이면 낮아져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급류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비켜갑니다. 그런데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다산이 즐겨 붙잡은 태도도 비슷합니다. 빨리 가면 풍경을 놓치고 늦추면 비로소 보인다.
빠르게 달리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늦추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길가의 꽃, 하늘의 구름, 스쳐 지나가는 바람. 노자의 무의자연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다 지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만 듭니다. 결국 지쳐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물살에 몸을 맡기면 힘을 빼도 앞으로 갑니다. 인생 후반은 속도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속도를 내 편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수원에 사는 64살 최미경 씨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은퇴한 분입니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머리를 깎아주면서 수다도 떨고 속 얘기도 들어줬습니다.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세상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라고 합니다.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하라고 합니다. 버스 노선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왔습니다. 미경 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려는데 잘 안 됐습니다. 화면이 자꾸 바뀌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해? 병원 예약하려고. 아, 그거 쉬워. 여기 버튼만 누르면 돼. 딸이 휙휙 손을 움직였습니다. 몇 초 만에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미경 씨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왜 다 쉬워 보여?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 익숙해지기 전에 또 바뀌잖아.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창구에 앉으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모바일로 하시면 더 편해요. 모바일이요? 미경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앱 설치하시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일 겁났습니다. 또 뭘 배워야 하나?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빠름이 기준이 된 순간부터 내가 작아졌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빨라지는데 나는 제자리다.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가는 것 같다. 미경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와.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때 스마트폰 좀 알려줄까? 미경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나 배워도 잘 못할 것 같아. 엄마, 천천히 해. 내가 옆에 있을게. 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미경 씨는 물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빨리 안 해도 돼.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속도를 따라갈 의무가 없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속도를 지키는 게 품이다. 느리다고 틀린 게 아니다. 주말에 딸이 왔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딸이 스마트폰을 들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여기 누르면 돼. 미경 씨가 따라 눌렀습니다. 이게 맞아?
응, 잘했어. 딸이 웃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잠깐, 너무 빨라.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아, 미안. 천천히 할게. 딸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미경 씨는 하루 한 가지 천천히 익히기로 바꿨습니다. 10분만 배우고 멈춥니다. 더 하고 싶어도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이 실패가 아니라 학습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하면 지칩니다. 지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조금씩 하면 오래 갑니다. 한 달이 지나니 혼자서 병원 예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나니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딸에게 꽃 사진을 보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이었습니다. 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예쁘다. 미경 씨는 그 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다. 인생이 깊어지는 방식이다. 세상은 계속 빨라질 겁니다.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나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산이 말한 대로 빨리 가면 풍경을 놓치고 늦추면 비로소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 속도에 뒤처진다고 느끼신다면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내 속도를 지키십시오. 그게 품위입니다.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인생이 깊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다시 들으셔도 좋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서워하는 건 혼자 있음이 아닙니다. 내 안이 비어 있음을 마주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다산은 강진의 고립 속에서 세상이 끊어졌다고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모든 것을 빼앗긴 시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최고의 학문적 업적이 그 외로운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의 문장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나와 가까워진다. 바깥 세상이 닫히면 안의 세상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의 말로 하면 무상을 인정하는 순간 집착이 줄고, 스토아의 말로 하면 내면의 성체가 단단해집니다. 바깥에서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안에서 찾으면 이미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살 한상철 씨가 있습니다. 평생을 항만 물류회사에서 일하다가 5년 전에 은퇴한 분입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면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퇴근하면 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석 달 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늘 아내가 있었습니다. 왔어? 하고 맞아주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 무서워졌습니다. TV 소리를 키워도 밤이 오면 마음이 텅 빕니다. 저녁을 먹어도 맛을 모릅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친구였습니다. 야, 바람 쐬러 나와. 날씨 좋다. 친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나가도 더 허전해. 상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뭐?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 외로워. 친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와. 소주 한잔 하자. 다음에 상철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봤자 뭐가 달라지나.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취미 좀 가져봐. 취미? 상철 씨가 되물었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안 좋아.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미가 내 마음을 채우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래도 뭐, 네 엄마가 돌아오냐?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도 자신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후회됐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예민해졌어.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천천히 해. 급하게 안 해도 돼. 아들이 돌아간 뒤 상철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고독이 아니라 공허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내가 채워주던 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상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조용함을 피할수록 더 흔들린다. 내 안에 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다. 도망치면 안 된다. 며칠 뒤였습니다. 상철 씨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서점이었습니다.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가끔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서점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책 찾으세요? 상철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랑 대화하는 책. 주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화요? 혼자 읽어도 외롭지 않은 책.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주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주인이 한쪽 서가로 안내했습니다. 에세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한 권을 뽑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철 씨는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덜 외로웠습니다. 상철 씨는 고독을 쓰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책을 읽고 한 줄을 씁니다. 노트를 한 권 샀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로 갔나? 다음 날 아침 책을 읽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난다. 보고 싶다. 그 다음 날도 적었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다.
매일 한 줄씩 적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한 줄씩 채워졌습니다. 상철 씨는 노트를 넘겨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도 몰랐던 내가 여기 있었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번엔 진짜 나와라. 친구가 말했습니다. 상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갈게. 뭐야, 오늘은 왜 나와? 나도 모르겠어. 나가고 싶어. 상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의 가장 값싼 사치이자 가장 깊은 공부입니다. 다산이 강진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나와 가까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시다면 그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 안에 들어가는 용기, 그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귀한 힘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같은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산의 뜻을 담아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를 정성스럽게 감사하며 살아가라. 오늘만이 진정 내 것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만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 오늘을 감사로 채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좋은 습관의 축적이라고 봤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인생 후반에 가장 강력한 마음의 면역력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69살 오금순 씨가 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다가 7년 전에 가게를 접은 분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찾으니까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항복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파스 붙이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쪽 무릎, 그리고 반대쪽 무릎, 2번의 수술. 그래도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만성 통증이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합니다.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아픕니다. 약 봉지가 늘었습니다. 아침에 먹는 약, 점심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약통을 정리하다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약을 먹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약이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약이네.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아픈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며칠 뒤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금순 씨가 무릎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매일 아파.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허리가 안 좋아. 알지, 그 고통. 금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약 먹고 병원 가고. 이게 무슨 인생이야? 친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걸을 수 있잖아. 금순 씨는 멈칫했습니다. 뭐? 넌 아파도 걸어. 나가.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해. 금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어려워도 맞는 말이잖아. 친구가 돌아간 뒤 금순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나는 나다. 오늘 가능한 걸 세어보자. 못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 며칠 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주였습니다. 손주가 금순 씨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산책 같이 가. 산책? 금순 씨가 되물었습니다. 응, 앞에 공원이요. 꽃 폈어. 손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금순 씨는 무릎을 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얼굴을 보니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금순 씨가 말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손주가 꽃잎을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금순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프지만 여기 있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햇살을 느낄 수 있다. 손주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그날 밤 금순 씨는 잠들기 전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고 적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첫 번째, 햇살이 따뜻했다. 두 번째, 손주와 함께 걸었다. 세 번째,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다.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습니다. 금순 씨는 매일 밤 감사 3개만 적기로 했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햇살, 따뜻한 물, 누군가의 웃음, 그 작은 것들을 적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금순 씨는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 밥이 맛있어서 감사. 친구가 전화해서 감사. 읽다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있었구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약도 여전히 먹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픔에 묻히지 않게 됐습니다. 아픔은 아픔이고 나는 나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좀 달라 보여. 그래? 금순 씨가 되물었습니다. 응, 얼굴이 밝아졌어. 감사 연습하고 있어. 금순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 연습? 응, 매일 밤 감사한 거 3개씩 적어.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 나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달라지더라. 금순 씨가 웃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견디는 기술입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픔을 품고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다산이 말한 대로 오늘만이 진정 내 것입니다. 그 오늘을 감사로 채우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이 계속되고 계시다면 감사 3개만 적어 보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그 단추를 잡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생 후반의 마지막 큰 고비는 용서와 겸손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면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석방입니다. 상대를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용서입니다. 다산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옮기면 이런 결론에 닿습니다. 남의 허물에 매이면 내 마음이 먼저 늙는다. 남의 잘못을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닳습니다. 분노가 나를 갉아먹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상대는 멀쩡히 잘 사는데 나만 괴로운 겁니다. 또 하나, 높아지려 할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낮아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진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겸손은 굴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배움의 시작입니다. 춘천에 사는 72살 정문수 씨가 있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10년 전에 은퇴한 분입니다.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형제가 셋 있습니다. 문수 씨가 맞이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문수 씨가 집안을 이끌었습니다. 동생들 학비도 대고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맞이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작은 땅 때문에 형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수 씨는 맞이니까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들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오가다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가 모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그건 공평하지 않아. 문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 학비 누가 댔어? 그건 그거고 땅은 똑같이 나눠야지. 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은 늘 당신 말이 맞지.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수 씨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억울한 게 있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째도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문수 씨는 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이기면 뭐가 남아? 문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자존심 지키고 동생들 잃을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문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고 틀림의 싸움이 평생의 정까지 태워버릴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문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돈이 아니라 체면이었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더 받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공평한 건가? 내가 이기면 뭐가 남지? 땅은 얻고 동생은 잃는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건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수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기면 뭐가 남아? 내가 이기면 내 마음이 진다. 그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용서가 약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하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일주일 뒤 문수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 동생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동생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문수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만하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나도 미안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셋이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문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형.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문수 씨는 정리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 공평하다. 이 생각 대신 내가 덜 흔들려야 평하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땅은 셋이서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문수 씨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뒤 형제가 다시 모였습니다. 시골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막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밥 맛있다. 문수 씨도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보기 좋네, 삼형제. 문수 씨는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해졌습니다. 다들 늙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을 싸움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인생 후반의 품격은 승패가 아니라 관계를 끝내지 않는 힘에서 드러납니다. 이기고도 잃는 싸움이 있고 지고도 얻는 화해가 있습니다. 다산이 말한 대로 남의 허물에 매이면 내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으시다면 먼저 손 내미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리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7사람의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도현 씨는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답하기 전 한 걸음 물러서기. 그 작은 규칙 하나가 가족 관계를 살렸습니다. 정희 씨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숨을 쉬었습니다. 왜 연락 안 해? 대신 오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 한 문장이 딸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성민 씨는 돈이 아니라 불안을 줄였습니다. 통장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속도를 따라잡는 대신 자기 속도를 지켰습니다.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인생이 깊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고독을 피하지 않고 쓰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책을 읽고 한 줄을 쓰는 것. 그것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금순 씨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라는 단추를 붙잡았습니다. 매일 밤 감사 3가지. 그 작은 훈련이 아픔을 이기는 힘이 됐습니다. 문수 씨는 이기는 싸움 대신 마음이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형제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넘겨야 할 이 고비는 뭘까요? 다산의 말로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고비.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은 끝까지 빠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속도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인정도 늘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가 있고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 평생 흔들립니다. 여기서 극단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에 다 해결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몸은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시 느려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싸움의 상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평가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느리게 걸어도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기대가 줄어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도 됩니다. 그게 인생 후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다산이 말한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기를 눈에 보이게 만드세요. 말하기 전, 답장하기 전, 결론 내리기 전 속으로 한 문장만 묻는 겁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나? 그 한 번의 멈춤이 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하루의 속도를 한 칸만 늦추세요. 거창한 변화 말고 산책 15분, 차 한 잔, 음악 한 곡. 그 작은 느림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완성의 방향입니다. 셋째, 기대를 줄인 자리에는 감사를 하나 심어보세요. 왜 안 해줘? 대신 오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 한 문장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적어보세요.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햇살, 따뜻한 물, 누군가의 웃음. 그 작은 감사가 내일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구름이 많을 겁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위에는 늘 하늘이 있습니다. 다산이 알려준 길은 그 하늘을 다시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그건 이미 고비를 넘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정약용을 비롯해 인생 후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철학과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지혜가 올라올 때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속도로 자기 마음을 지키며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